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추운 겨울을 광장에서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외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민의 힘으로 어렵게 구속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석방이 손쉽게 이뤄지자 시민들은 분노와 허탈감 속에 다시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승현 기자, 오늘 월요일인데도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두 분의 시민분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겨울을 지나 봄 기운이 만연하지만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또다시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사무소에서 일찍 퇴근하고 왔습니다. 하도 우라통이 터져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나큰 내란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와서 떳떳하게 웃고 그런 모습이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일사천리로 이렇게 해결이 될 줄 알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 이게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또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맥없이 놔준 검찰 행태를 보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 나라를 전쟁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을 준 그런 내란 주범이 석방되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검찰 개혁이 한 번 더 제대로 돼야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대통령 석방 이후 사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들은 다 구속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두머리가 이렇게 석방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고 옥중 편지를 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를 처부수자고 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헌재를 연일 공격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와 전광훈 목사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풀려나고 폭도들의 기세가 더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자들을 가만둔다면 이 나라는 폭력에 난무하는 아비규환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됩니다. 파면 촉구 집회도 매일 저녁 이어져 왔는데 윤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석방으로 집회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왜 윤 대통령만 예외인가? 검찰이 입버릇처럼 내놓던 법불 악위, 즉 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말이 검찰의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목격한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다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풀어줬으니 이게 권력자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준 게 아니면 뭐냐고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시민들을 고병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의 개선장군 같은 모습은 시민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풀려나는 거 보고 와, 이거 솔직히 좀 소름 돋더라고요. 어떻게 풀려날 수 있지? 분명히 죄는 있는데 피의자가 없는 이런 죄는 뭔가 싶은 생각. 먼저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기한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따지고 나선 데 대해선 시민들은 왜 법치주의가 윤 대통령 앞에서만 예외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그랬으면은 만약에 야당이 그랬으면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고.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반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게 분통하다는 거지. 억울하고. 수사팀의 반대에도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조차 하지 않고 순순히 윤 대통령을 풀어주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대검에서 그 담당 검사의 권한을 갖다가 침해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부터 체포 거부, 조사 거부에 구속 취소 신청까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법꾸라지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 기술자들이지 계엄을 안 되는 건데 계엄을 했잖아요. 그게 비상식적인 일이지 그게. 분하지 우리 같이 없는 사람들은.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석방을 규탄하며 긴급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수괴가 어찌 웃음을 지을 수 있으며 어찌 거리를 활보한단 말입니까? 광장에서 지켜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박 2일 노숙 농성에 나서고 주말인 15일엔 최대 규모 전국 집중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명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만이 지금의 혼란을 끝낼 수 있다며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충남대와 모건대 등 대전 5개 대학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뒤 윤 대통령의 인사하는 모습을 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동이자 극우 지지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윤석열 파면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후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예고되자 급하게 모인 겁니다. 딱 국민을 위협했던 내란 수괴인 자가 그 법을 무시하고 또 국민을 위시했던 그 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석방을 한 그 처사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5.18 광장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을 지켜봐야 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냥 뭐 개선 장군처럼 그냥 주먹을 날리고 그랬겠어요. 화가 너무 났어. 저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구속 기간을 문제 삼은 법원과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석방됩니까? 그 심우정이라든가 검찰총장님의 그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사법 카르텔이고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해소시키는 데는 너무나 지난한 그런 시간과 울산, 여수와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거리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자기 하나는 아니다고 놔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저리 나오시는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보기가 안 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전국 곳곳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지휘해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당장 법원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 구속된 서부지법 폭도들이 대놓고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윤 대통령이 풀려났는데 공수처와 법원을 공격한 게 왜 불법이냐는 겁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태운 호송차가 들어서자 구호가 터져 나옵니다. 청년들 힘내라! 애국자들 힘내라! 극우 지지자들의 응원대로 이들 중 일부는 재판 시작부터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막은 건 경찰이 불법 역주행을 도우려고 시위대를 체포했다거나 누군가 스크럼을 짜라고 지시해 우발적으로 합류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위협하는 영상이 버젓이 남아있는데도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두 차례 두드렸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빌미삼아 불법을 저지른 공수처를 막은 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란 말도 나왔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자유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폭행까지 해놓고도 윤 대통령이 석방됐으니 자신들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대학생, 사회복지사, 치과의사 등 신분도 다양했는데 복학하려 한다, 병원 수술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 무인도에 있어도 재판받으러 오겠다며 윤 대통령처럼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취재진을 폭행했다 붙잡힌 남성은 술을 마시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항의하길래 무언가 던졌는데 하필이면 MBC 리포터 머리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사이의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 나온 뒤 불까지 지르려 한 18살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판사실 문을 발로 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는 단체로 들어간 게 아니라며 형량이 무거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경찰이 입건한 이들은 137명. 검찰은 이 가운데 우선 78명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차례차례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풀려나자 극렬 지지자들은 더 노골적으로 헌재와 재판관들을 노리고 있죠. 국가보안시설인 헌법재판소 설계도면까지 유출됐는데 경찰이 그 유출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작성자를 쫓고 있는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기세 등등해진 극렬 지지자들에게 다시 헌법재판소가 표적이 됐습니다. 헌재 해산! 탄핵 각하!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는데도 정광훈 목사는 대놓고 폭력 시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하이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한 칸에 날려버리자. 한 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엔 헌재를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탄핵 인용 시 집에 오는 길에 사망이라며 헌법재판관을 노리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국가보안시설인 헌법재판소의 층별 내부 구조를 담은 도면까지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를 설계한 건축사무소에서 정부 출연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도면 10여 장이 무방비 상태로 인터넷에 노출돼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 도면을 모두 삭제했는데 경찰은 해당 도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을 모의하는 듯한 게시글 60여 건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엔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8곳으로 쪼개 서울 지역 경찰서장에게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라며 캡사이신과 120cm 길이 경찰봉 등을 투입할 훈련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주변 100m 이내에 차벽을 둘러싸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위험물질이 있는 주유소와 공사장에 대한 시위대의 접근도 차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검찰의 항고 포기로 풀려난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 대통령이 보수 진영을 위해서라도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틀째인 어제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 저녁 8시쯤부터 30분간 대화한 사실을 여당이 공개한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을 우리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동석하지 않았고 건강이나 소외에 대한 대화를 나눴을 뿐 정국을 의논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연일 거센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대상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였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적폐의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입니다. 오동훈 처장을 즉각 불법 체포, 구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을 앞두고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몸을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만 비판했을 뿐 변론 재개 요구 등 헌재를 향한 공세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여당 반응은 엇갈립니다. 친윤계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길 기대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는 윤심이실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정치 분석가들의 얘기입니다. 반면 지도부에서조차 아직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중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석방된 대통령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어 굉장히 곤혹스럽다. 만약 자연인 윤석열이 광장으로 나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사실상 검찰 수뇌부가 윤 대통령 석방을 용인한 이후 비상행동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은 악착같이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만 관대하다며 다시 한번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던 비명계와 야권의 다른 정당들도 하나로 뭉치는 모습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비상행동 이틀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다시 겨눴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상기시키며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만 관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내란 수계에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또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자진 사퇴하라. 죽은 권력을 하이에나처럼 사냥하던 검찰이 죽어가는 권력에 뒷배를 자청했다. 윤 대통령과 심 총장을 겨냥한 공세에 어느 때보다 칼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을 옹호하는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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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보통항고 등 다른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야권은 한 목소리를 내며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의 갈등이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도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야권 정당들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견제 대신 현안 대응에 공조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5개 정당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공동 고발했습니다. 또 5개 정당은 함께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소추도 예고한 상태인데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실행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광화문 저녁 집회에 참석한 뒤 심야 의원총회, 자정까지 국회 농성 등 비상대기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검찰의 법적 권리, 즉시 항고권을 포기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스스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소신껏 결정한 거라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는데요. 즉시 항고권은 현행법에 명시가 돼 있고 위헌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위헌 소지가 있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결정하자 수사팀이 반발했습니다. 심 총장은 출근길 인터뷰를 자청하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 차원에서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며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한다고 비판받아온 그동안 검찰 행태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심 총장이 법원 결정에 동의한 것도 아닙니다.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온 법원과 검찰의 오랜 실무 관행과 맞지 않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한 겁니다. 심 총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법무부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건 무시한 셈이 됐습니다. 심 총장은 즉시 항고 제도는 유신의 잔재라는 논리도 끌고 왔습니다.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을 잇따라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도 윤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며 서부지법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앞선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해소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재판부가 다시 문제 삼았다면 다시 판단을 요구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문제 제기 없이 윤 대통령을 그냥 석방하라고 한 겁니다. 즉시항고권 위헌 논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공수처 수사권 문제 모두 다퉈볼 여지가 많은 사안들입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아닌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전직 검사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검찰동우회가 석방청원에 동참한 회원들 덕에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돌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모임에 참석해 검찰 고위직 출신 선배들과 교류해온 걸로 확인돼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전직 검찰총장인 한상대 검찰동호회장 명의로 문자 메시지가 회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검찰동호회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윤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해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찰동호회는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원서를 회원들에게 돌렸습니다. 전직 검사들 모임에서 공유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동호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고위직 검사 신분으로 여러 차례 검찰동호회 행사에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검찰동호회 신년 인사회, 대검찰청 별관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가 앉아 있습니다. 단상 옆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화환도 놓여 있습니다. 2023년에도 심 총장은 인천지검장으로 검찰동호회 신년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열리지 않은 올해를 빼고 2년 연속 참석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신년회는 의례적으로 장관이나 총장이 가는 행사라며 동호회 입장은 검찰 입장과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가 선배 검사들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검찰동호회 신년회에는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주현 민정수석도 변호사 신분으로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검찰동호회원은 한상대 회장의 문자와 구속 취소 청원서를 언급하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단체로 내란 범죄 옹호에 나선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무런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못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불복 절차인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서 못한다는 이상한 논리인데요.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항고입니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고등법원, 재항고를 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항고는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함께 정지되냐 아니냐입니다.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효력도 정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을 풀어줬습니다. 그럼 보통 항고라도 해야겠죠. 보통 항고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당장 구속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급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보통 항고는 즉시 항고가 가능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보면 구속 취소처럼 즉시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보통 항고는 법이 즉시 항고만 허용하니 또 못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의 위헌 결정을 한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헌재는 구속 집행정지 즉시 항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통 항고를 하면서 법원 결정에 따로 집행정지를 청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즉시 항고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니 보통 항고를 하면서 집행정지 청구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대검 측의 헌재 결정문을 보여주며 즉시 항고는 그렇다고 하고 그럼 보통 항고는 왜 안 했는지 물었더니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 명태균 씨였습니다. 명 씨는 자신도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아 보겠다며 조만간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선 검사들도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 혼란에 빠졌지만 대검은 지침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명태균 씨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명 씨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라며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진 만큼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후 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로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전국의 피의자들, 피고인들,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 내부망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광주고검 소속 검사는 구속 취소 사유가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즉시 항고 포기를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야 검찰 구성원이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을 통해 일선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목포지청 검사는 댓글로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명확한 실무 지침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계속 다퉈야 할 문제라며 일선청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선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데 본안 재판에서 언제 결론이 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조지호 경찰청장을 빼고 다른 내란 혐의자들은 구속 수감돼 있는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석방된 셈이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피고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존중돼야 할 결정이긴 하지만 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사건부터 적용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피고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존중받을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일 밤 10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수사 기록이 법원에 있을 경우 기존 계산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이 이틀 연장됩니다. 실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던 시간은 28시간인데 피고인은 48시간 구속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삼은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오랜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를 써가며 모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취소 사건은 형사재판 판사도 1년에 많아야 한두 건 심리할 정도로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 전문가를 자처하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온갖 법기술을 쓰다 윤 대통령 석방을 얻어낸 겁니다. 검찰도 이 대목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역할을 한 셈이 됐습니다. 검찰은 법률상 권한인 즉시 항고권도 포기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러면 즉시 항고가 되면 재항고 가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검찰이 좀 표현이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 옹호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여파는 법원 내부망으로도 번졌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이 10일, 날수로 정해져 있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즉시 항고를 통해 혼선이 정리됐어야 하는데 검찰이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손을 놓은 것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구속 취소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중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윤 대통령 측을 중심으로 제기되는데요. 공소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검찰도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기소 당시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며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공수처 수사권 논란.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연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게 입증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우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주체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공소 제기 과정에 이른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습니다. 1월 23일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날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도 윤 대통령 사건 6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사건을 모두 합쳐 윤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공소기각 우려를 미연에 방지한 겁니다. 공수처나 검찰의 수사는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저는 공소기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공수처와 무관한 공범들의 수사 기록까지 별도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구속 취소 사유 역시 공소 기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구금 과정에 위법 요소가 있더라도 공소 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1996년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손을 놓으면서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이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건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탄핵 심판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먼저 탄핵 심판이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규정을 좀 지키지 않은 측면이 또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습니다. 정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지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재판부 재량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변론이 종결된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증거 채택을 한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허용하는 다른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정리한 상태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헌법 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 40조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내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재판부가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미 정리가 끝난 내용들을 여당이 새로운 논란거리인 것처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니 헌재가 다시 변론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2차례 변론 준비 기일과 11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8차례 심판정에 나와 변론을 펼쳤습니다. 직접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신문하기도 했고 본인 의견 진술을 통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인 발언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폈습니다.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도 없이 주어졌고 여기서 윤 대통령은 1시간 8분 동안 발언했다는 점에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이런 가운데 평의를 제기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무관하게 탄핵 심판의 본질인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성과 그 중대성을 따지며 조만간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졸속이라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법기술을 총동원해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내자 탄핵 심판에서도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탄핵 심판 절차를 무시한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준비 기일 전 헌재가 보낸 문서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았고 출석 의무가 있는 첫 변론도 불참했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전략도 썼습니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헌재 탓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오히려 속도가 더딥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한 주에 많게는 3차례 변론도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주 1에서 2회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22명 규모의 메머드급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재판을 도왔습니다. 헌재에 대한 외부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재판관들은 동요 없이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 쟁점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단순해 헌재의 결론이 이미 윤곽이 잡혔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오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나서더라도 헌재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대로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중대성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선고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걸 두고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팀 박솔립 기자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수사팀 반발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고요.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던 수사팀 반발도 여전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기소 당시부터 혹시 몰라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건데 법원이 갑자기 관행을 바꾸는 결정을 하면서 모든 책임이 수사팀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여전하니까 재판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했더라도 이론상으로는 재판부가 재구속을 직권으로 명령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수사팀 내부에서 나왔는데요.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석방 지휘를 압박하더라도 즉시 항고권을 썼어야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법원 탓을 하냐, 수사팀도 비판을 받을 여지가 커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형사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큽니다. 일단 현재로서 윤 대통령 재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까닭인데요. 만약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면 내란 우두머리가 아닌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운신의 폭까지 좁혀놓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늦었지만 거창하게 법불 악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앞뒤가 좀 맞으려면 총장한테 입장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게다가 하필이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고 검사 출신, 총장 출신의 현직 대통령한테만 견고하게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것도 비판도 많잖아요. 네, 오전까지 잠잠했던 검찰 내부망에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법원 결정에 기계적으로 불복하다시피 해왔는데 하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역할은 법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있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심 총장을 직격했습니다. 또 통상 시정 잡배 사건에서 어떻게 법 적용을 했는지를 보면 검찰의 기준을 알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사건에서 갑자기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인권을 얘기하는 기관이 됐다며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솔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 수뇌부는 내란의 우두머리 피고인을 석방했지만 내란 세력의 행적인 비화폰 관련 사실은 오늘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비상겸 선포 전 국방부가 체포한 사람들을 수사할 예정이던 부서에 비화폰을 대거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감청과 녹음이 방지되는 비화폰은 비상계엄을 모의하기 위한 지휘관들의 연락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 국방부는 안보폰 예비 물량 준비가 필요하다며 육군 안보폰 50대의 관리자를 국군 지휘통신사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2주 뒤 이번엔 육군 안보폰 139대의 관리자를 통신사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통신사에 모인 안보폰은 총 189대.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아봤습니다. 공교롭게도 계엄을 일주일 앞두고 계엄을 직접 지휘한 국방부의 40대, 합참에 15대가 지급됐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인 ADD에 각각 17대, 9대를 보냈고 50대는 예비로 남겨뒀습니다. 가장 많이 나눠준 곳은 수사단이었습니다. 국방조사본부 수사단과 육해 공군, 해병대 수사단까지 총 58대가 수사 담당 부서로 흘러갔습니다. 조사본부 지구수사대장 등 소령급 수사관과 4급 군무원들까지 비화폰을 받았습니다. 수사단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나 선관위원들을 체포, 구금, 그리고 수사하기 위해서 비화폰을 지급한 것이다. 이런 충분한 의혹이 있다. 국방부는 이미 비화폰을 확대 보급 중이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4,000대가 많은 비화폰을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육군이 쓰던 안보폰까지 걷어 나눠줘야 할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국방부는 오물풍선 낙하 등 국방 현안과 군 수사정보 외부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지급이었다며 계엄 준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물풍선이나 군사 기밀을 다루는 직책자들이 아닌 인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주 전에 대거로 관리 전환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례적인 비화폰 재배치가 비상계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는 민간인인데도 내란 당시 비화폰을 쓰고 있었죠. 대통령과 직접 통화가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는 비화폰이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사는 심우정 총장의 검찰이 경호처에 대한 강제 수사를 가로막으면서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민간인 노상원 씨는 내란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비화폰을 썼습니다. 이때 쓴 노상원 씨의 비화폰은 대통령과 직접 통화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오전 김 전 장관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직접 비아폰을 요청합니다. 김성훈 차장은 그날 저녁 비아폰을 전달했고 김용현 장관은 이 비아폰을 곧바로 노상원에게 줬습니다. 비아폰 요청에서 제공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상원의 비아폰 사용자명은 테스트 예 그룹. 이렇게 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이 비아폰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 경호차장, 국방부 장관 등 6명과 통화가 가능했습니다. 노상원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비아폰으로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군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이런 내용을 경호처는 부인했습니다. 테스트 예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런 방식으로는 없습니다. 12.3 내란에서 대통령실의 역할을 밝힐 핵심 증거인 노 씨의 비아폰은 그런데 내란 나흘 후 경호처에 반납됐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돌려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가 경찰의 비아폰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노상원의 비아폰 사용 기록 역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통전화가 가능한 비아폰을 손에 쥔 노상원 씨는 성관이 장악과 성관이 직원 체포를 지휘하려고 했습니다. 노 씨가 지휘할 예정이었던 합동수사본부 이 수사단은 야구 방망이 3개와 케이블 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했습니다. 노 씨는 노태학 중앙성관위원장을 직접 신문하려 했는데 이때 노 씨는 북파공작원, HID 정예요원 3명을 동원해 위협을 가하는 임무를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한 건 음모론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이라며 내세운 것조차 과거부터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렸던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짜뉴스들이었죠. 대통령이 이런 세력과 밀착하면서 어떻게 국정이 병들어왔는지 윤수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출근하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관용차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워지고 제가 마음을 청사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관용차에서 내려 자신을 지지하는 유튜버에게 호감을 표시한 겁니다. 정계에 입문하고 대선 후보를 거치는 사이 극우 세력과의 친밀감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자면서도 유튜브 방송을 챙겨봤다는 말이 여권 내에서도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그 특정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신 건 맞아요.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안 되는데 너무 보시지 마시라고 그 얘기는 했죠. 취임식에 극우 인사들이 초청되는가 하면 특별 초청장 뭐냐? 특별 초청장.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버들이 정부 고위직과 대통령실 요직에 발탁됐습니다.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선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게 전부 다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수시로 법치를 입에 올리던 대통령은 내란죄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극우를 방패 삼아 공권력에 맞섰습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그들에게 다시 없을 돈벌이 기회였습니다. 가짜 정보로 군중을 불러 모아 집회를 열고 광기 어린 새머리를 국론 분열로 왜곡하면서 결국 초유의 법원 폭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명절 선물을 챙겨주다 들켜도 집권당은 떳떳하기만 했습니다. 유튜버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 언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명절에 인사차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것을 갖고 평범한 시민들을 또다시 분노와 좌절로 몰아넣었던 순간에도 그는 미소 띤 얼굴로 손을 흔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이제 무슨 장면을 더 보게 될지 대통령과 극우가 밀착할수록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비판 언론을 표적 심의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사주 의혹.
이 의혹을 뒷받침하는 방심위 간부의 뒤늦은 양심 고백이 최근 나왔지만 오늘 회의에 참석한 류 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유의 민원 사주 의혹을 둘러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부의 양심 고백.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그 뒤 이틀 연속 휴가를 내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석상에 나타났지만 관련 질문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장경식 소장의 그 양심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 진행과 관련된 안건 상정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없으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규칙을 소리내 읽으며 퇴장을 명령하더니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판단해 퇴장을 명합니다. 사무처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질문에도 끝내 외면합니다. 동생분의 민원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사무처는 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아니, 보고받으신 적 없다는 입장은 여전히 똑같은 겁니까, 위원장님? 이영수 기자님. 촬영은 제가 아까 시간을 다 얘기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방심위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간부의 뒤늦은 폭로에 따라 앞선 방심위 조사 결과가 충분치 않아 대질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계자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당초 방심위에 조사를 떠넘겼던 권익위부터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류일임 위원장이 최측근에게 다시 조사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며 공범에게 조사를 맡긴 것과 같은 권익위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며 감사 요구안과 사퇴 결의안 등의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혼란과 분열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의 일부 목사들이 분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신교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목사들이 금식 기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어두운 표정의 목사들이 거리에 섰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속죄와 참회의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 목사들은 금식 기도에 앞서 국민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죄를 드리고 또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벌여 나라가 혼돈에 빠졌는데 일부 극우 기독교 세력이 오히려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란은 종식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더 통탄할 일은 그 끔찍한 내란 상태의 중심에 기독교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연합에 속한 다른 기독교인 3,000명은 광장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 행위는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피땀 흘려 세워온 민주헌정을 뒤엎은 것입니다. 기자회견의 시국선언까지 개신교 단체들이 공개 발언을 이어간 건 서부지법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위협하는 극우 기독교 세력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배후로 고발된 전광훈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직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선동 발언을 이어갔고 헌법재판소는 그건 재판 하나 많아야 끝난 거야.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하이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도 여의도에서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쩌다 교회가 극우적 망령에 사로잡힌 괴물이 돼버렸냐는 목사들의 탄식. 교회가 분열의 도구가 아닌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개혁하겠다는 목소리가 혼란의 틈에서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금융당국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에도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데요.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삼부토건 주가가 폭등할 당시 확인된 시세 차익은 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그 과정에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관련 계좌 200여 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이 자금 흐름에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개입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인물입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해병대 단체 대화방에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남겨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삼부토건과 관련 깊은 기업의 인수합병에도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이큐셀 회사 인수하는 것 때문에 계속 회계법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다음 주쯤에 계약 들어갈 것 같아.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업체 이큐셀은 지난해 6월 휴림로봇에 인수됐습니다. 그런데 휴림로봇은 지난 2022년 초까지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삼부토건을 배경으로 기업 사냥에 관여했던 정황입니다.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용산과 소통하는 듯한 표현도 했습니다. 용산 쪽이나 그런 데는 소통을 좀 하십니까? 어떤 거? 용산이에요, 용산.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을 찾아가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관계된 특정 세력이 연루가 됐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가 연루가 됐는지 분명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현재 회상 절차에 들어간 삼부토건의 최종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의혹도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군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조종사는 처음부터 좌표를 잘못 입력했는데 이후에도 이 입력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모두 놓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폭 사고 닷새 뒤 군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중간조사 결과에서도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총 14개의 경로를 입력하면서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위도 05분을 00분으로 틀리게 입력하고도 당시에 몰랐습니다. 훈련 당일 1번기는 이 틀린 좌표를 전투기에 그대로 전송했고 2번기는 전송이 안 돼 조종사가 직접 전투기에 입력했습니다. 1번기에는 틀린 좌표가, 2번기에는 맞는 좌표가 입력된 채로 출격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1번기 조종사는 비행 경로와 표적지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고 느꼈지만 입력한 정보를 믿고 시간에 쫓겨서 표적을 확인했다고 보고하고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2번기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고도 1번기를 따라 엉뚱한 곳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밀집 대형으로 동시 사격하는 훈련이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군은 사고 폭탄 파편을 확인하느라 100분이 지나서야 언론에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를 일으킨 탄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여 전반적인 상황 관리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폭 사실 자체는 공군 작전사령부 상황실에서 사고 3분 만인 오전 10시 7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고 발생 17분 뒤에야 공군 작전사령관에게 처음 보고가 됐습니다. 사고 발생 36분 뒤 합참 의장에게는 전투기 오폭이 아니라 미상의 폭발 발생이라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적에 의한 폭발인지 아닌지까지 판별하느라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군은 조종사 2명과 지휘관 등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비행 편대 간 좌표 입력 확인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초유의 오폭 사고에는 군이 동원된 12.3 내란으로 군 조직 전체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시행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와 달리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나 협의 없이 곧바로 보복에 들어간 건데요.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정상들과는 달리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예고한 대로 두 번째 관세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미국산 농축산물로 닭고기와 밀, 옥수수 등 29개 품목은 15%,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산물, 과일 등 711개 품목은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 트럼프의 지지층이 되는 미국 농촌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中方将采取必要措施捍卫自身的合法权益. 중국은 또 캐나다산 농산물과 육류 등의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협상을 앞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제품에 관세를 물린 것에 대한 대응인데 중국 관영 언론은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려고 반중 입장을 내세웠지만 미국으로부터 51번째 주라는 모욕을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의 맞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일 아니라는 듯 반응했습니다. They were very tough, and I said, "Whoa, what's that all about?" And that rhetoric was taken back. You know that, right? 관세 부과로 미국이 수억 달러를 벌어들여 부자가 될 거란 주장을 반복했고 다음 달 2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전환기가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We're bringing wealth back to America.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분위기 속에 미중 간 대화나 협상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예선 홈 2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에 양현준과 양민혁을 재발탁하면서 젊은 공격 자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K리거에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경쟁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손장훈 기자가 전합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 확정할 수 있는 홈 2연전. 이번 소집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띈 건 1년 1개월 만에 복귀하는 양현준이었습니다. 셀틱에서 주로 후반 교체로 나오면서도 한 달간 7경기에서 4골의 도움 5개를 기록하면서 경기장을 직접 찾았던 홍명보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그 양현준 선수도 직접 보고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거는 저희 팀으로서도 굉장히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QPR로 임대 이적한 양민혁. 무릎 부상에서 돌아와 데뷔골을 터뜨린 엄지성도 오랜만에 소집하면서 대표팀의 활력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 이선 자원들이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좀 능동적인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대신 K리그 2선 공격 자원 중에 김천 이동경을 제외하고 모두 빼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뭐랄까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불필요한 액션이나 볼 터치, 대표팀에 들어와가지고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부상에서 갓 회복한 황희찬과 황인범, 조현우까지 뽑아 최정예 멤버를 총동원한 대표팀. 다음 주 월요일에 모여 4개월 만에 다시 손발을 맞출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 신인왕. 두산의 마무리 김태견 선수가 첫 시범 경기에서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시즌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를 기록한 김태견은 더 당당해졌습니다. 첫 타자 박병호를 149km 직구로 돌려세웠고 전병우에게는 슬라이더로 타이밍을 뺐으며 삼진을 추가했습니다. 16개의 공을 던지면서 최고 고속은 150km, 3자 범퇴로 첫 등판을 마무리하면서 올 시즌 기대감을 더 높였습니다. 오늘 가장 돋보인 신인은 삼성 외야수 함수호였습니다. 지난 시즌 다승왕 두산 곽빈의 직구를 그대로 밀어쳐 좌중간 담장을 넘겼습니다. 자신의 19번째 생일날 터뜨린 기분 좋은 축포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투구는 기아 육상 선수 홍원빈의 직구였습니다. 프로 입문 6년 만에 처음 나선 시범 경기에서 초구를 153km로 장식했습니다. 동료들마저 입을 다물지 못한 강속구로 3구 3진 포함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네, 오늘 낮엔 겉옷이 다소 거추장스럽지 않으셨나요? 이것은 오늘 부산의 모습인데요. 화사하게 피어오른 매화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4.9도, 부산은 15.4도까지 올라 예년 4월 같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수도권 지방은 미세먼지 때문에 종일 희부연 하루였습니다. 내일 수도권 지방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되는데요. 기온은 더 오르면서 내일은 올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6도, 대구가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다만 아침 기온이 서울은 3도, 춘천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출근길에는 공기가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강원 영서와 충북은 오전에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사이 경기 북서부 지방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영하 3도, 안동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7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들이 어떻게 기록돼 우리 아이들이 무얼 배우길 바라십니까? 0.1% 특권층으로 자랐고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와 법은 내 손 안에 있다 여기는 카르텔의 시간으로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온 거란 사실을 또 평범한 사람들과 자녀들은 그들의 아랫사람이 아니란 걸 입증하는 역사로 새겨지길 바라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